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누가 이런 시간에 찾아왔나 싶어 괜히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기 전 도어록 화면부터 확인했는데 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얇은 트렌치 코트를 걸친 채 어깨는 젖어 있었고 머리는 질끈 묶인 상태였다. 화면 너머로도 보일 만큼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한 박자 늦게 눈을 들었다. 혹시 여기 김태준 씨 댁 맞죠? 그 이름을 어떻게 알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 입을 열어 대답을 하려는데 그녀가 먼저 말했다. 저 오수연이에요. 기억 못 하시겠죠? 예전에 노량진에서. 노량진? 그 단어 하나에 머릿속이 스산하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대체로 흐리거나 지워야만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이름은 뇌리에 부딪히듯 맴돌았다. 오수연. 분명 어딘가 익숙했다. 아주 깊이 오래전에 박혀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밖이 너무 춥고 비도 오고.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조심스레 문을 닫고 나서야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누군데 나는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미안해요. 갑자기 와서 근데 저 좀 숨을 곳이 필요해서요. 당장은 경찰서나 그런 데 말고 그냥 몇 시간만. 숨을 곳?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녀는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트렌치 코트를 벗었는데 그 아래에는 얇은 실크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있었다. 젖어버린 옷은 그녀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다. 숨을 곳을 찾는 사람의 복장치곤 이상했다. 게다가 그녀는 도무지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다. 무슨 일 있어요? 내 물음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있죠. 태준 씨가 알면 재미있어 할지도 몰라요. 예전처럼요. 예전 그 말에 확실해졌다. 오수연 맞다. 기억났다. 노량진 고시원에서 밤마다 이어폰 한쪽씩 나눠 들으며 라디오 들었던 여자. 그 작은 방에서 커튼 한 장 너머로 손끝이 닿았던 순간. 하지만 그녀는 중간에 사라졌고 나는 서울을 떠났다. 그녀가 왜 이제서야 그리고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 그렇게 내 조용했던 아침은 끝났다.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 속 여주인공이 현실로 걸어 나온 것처럼 그녀는 다시 내 일상 속에 들어왔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물었다.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만으로 이미 한 발자국 깊은 곳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걸 느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그녀가 벗어놓은 코트와 젖은 원피스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숨겨진 사연이 앞으로 얼마나 큰 태풍이 될지 아직 몰랐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수증기가 뿌옇게 흩날렸고 그 사이로 수건 하나만 두른 그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와 소파에 앉았다. 물기 맺힌 어깨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러그 위에 고요히 스며들었다. 옷이 없네요. 나는 허겁지겁 옷장 쪽으로 향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었다. 그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이상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내 공간에 들어왔고 그 태도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돌아올 곳에 돌아온 사람처럼. 티셔츠랑 트레이닝 바지 하나를 내밀자 그녀는 받아들고 입으로 들어갔다. 다시 혼자 남은 거실. 나는 괜히 가방을 흘끗 봤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그녀가 다시 나왔다. 내 옷을 입은 그녀는 전보다 더 낯설었다. 이상하게 그 모습이 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제 말해줄래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녀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떤 남자의 둘째였어요. 그 말은 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나한테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줬죠. 뭐든 갖게 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한텐 가족이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말 못하죠. 그냥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말이 거북했다. 그리고 묘하게 이해도 됐다. 세상 어디에나 그런 관계는 있었고 그 여자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가 핵심이었다. 어제 그 집에 누가 왔어요? 아내요. 그 여자가 날 찾아냈더라고요. 내가 사는 오피스텔로. 문도 안 잠그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나한테 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끝났다고. 이제부터 당신 인생 지옥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도 분노도 해방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오피스텔도 이제 못 가요. 내 차도 카드도 다 끊겼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태준 씨. 그때 진심으로 내 얘기 들어줬던 사람. 나한텐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의 기억은 오래됐고 흐릿했지만 분명 그녀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유일한 기억. 그녀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두 손을 내 무릎 위에 얹고 말했다. 지금은 나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태준 씨만큼은 아직 그때 그대로일 것 같았어요.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를 밀어내는 건 지금의 내가 아니라는 걸. 그러나 동시에 이 여자를 들인 순간부터 내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리란 것도. 그녀는 가방에서 조그만 파우치 하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고급 시계, 현금 몇 장이 섞여 있었다. 혹시 이거 맡아줄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마치 이게 전부인 듯한 표정.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난 이미 그녀와 같은 선 위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나는 안방에서 뒤척였다.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이 오질 않았다. 괜히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그녀는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잠 못 자요? 나도 당신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쩌면 이건 시작이 아니라 오래전 끝났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이상하리만큼 일찍 눈을 떴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의식한 듯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았다. 거실로 나가보니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내가 내준 트레이닝 바지 대신 가운 하나만 두르고 주방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과 고소한 커피 향. 평소엔 혼자인 게 익숙했는데 그 아침은 너무 낯설었다. 일어나셨네요. 커피 좋아하셨죠, 예전에? 그녀의 말투엔 익숙함이 담겨 있었고 나는 괜히 피식 웃었다. 마치 아무 일 없던 사이처럼 굴고 있었지만 어젯밤의 이야기와 그 눈빛은 뇌리에 생생했다. 그녀가 탁자에 커피를 내려놓고 앉자 가운 사이로 드러난 맨살이 시선을 훔쳤다. 그 순간 내 속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터지고 있었다. 수연 씨, 혹시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그녀는 한 모금 마신 커피를 천천히 내려놓더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없어요. 아무것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준 씨가 내 내일이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 말은 무거우면서도 치명적으로 달콤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녀가 가진 건 다이아 귀걸이 몇 쌍과 명품 시계 몇 개,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도망쳐온 몸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이 나이에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정신 차리자, 태준. 위험할 수 있어. 머릿속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그녀의 입술 끝을 따라가고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내 맞은편으로 오더니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내 무릎에 손을 얹고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기억나요? 노량진 고시원에서 그날 밤 정전됐을 때. 그 말을 듣자 오래 묻어둔 기억이 떠올랐다. 손끝으로 더듬던 밤. 커튼 사이 달빛이 비치던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그녀의 손등 위로 내 손이 얹혀졌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었다.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그녀는 나를 빤히 보며 말했다. 그때도 참았잖아요, 태준 씨. 지금도 참을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몸을 기울였다. 입술이 내 목선을 스치고 숨결이 귀에 닿았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눈을 감고 숨을 삼켰다. 그리고 손끝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모든 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한참 후 우리는 침대 위에 함께 누워 있었다. 베란다 쪽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고 오전 햇살이 하얗게 퍼져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내 팔을 베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 하루만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요. 그냥 이대로 있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이유도 목적도 묻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 시간이 필요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장면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내 것도 그녀 것도 아니었다. 낮은 서랍 속에 넣어둔 내 옛 번호의 폰이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떴고 나는 곧 그 번호를 기억해냈다. 그 남자였다. 그녀가 말했던 수연을 후원했던 그 남자. 나는 숨을 멈춘 채로 폰을 바라봤다. 전화를 받을 수도 끌 수도 없었다. 그리고 수연은 눈을 떴다. 화면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찾아왔네요. 예상보다 빠르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까지 다 계산된 것처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게 말했다.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시작이에요. 나는 묻고 싶었다. 시작? 뭘? 지금까지는 뭐였는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한마디, 그 말 속에서 무언가 더 깊은 계획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제 이 여자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진짜 이유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다시 깨달았다. 이 여자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중심에 내가 끼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이미 그녀에게 빠져 있다는 거였다. 전화는 울리다 끊겼고 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수연, 그 여자 옆에 있지? 김태준. 너도 지금부터 똑같은 놈이다. 난 당황한 채 휴대폰을 내려놨다.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다가오더니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더니 내게 말했다.
태준 씨, 저 남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용히 사는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얇은 담요 하나를 걸쳤다. 그 아래로 드러난 어깨와 허벅지, 그리고 붉은 자국 하나. 그건 사랑의 흔적이 아니었다. 폭력의 증거였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람한테 그런 짓을 당한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뜨거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치 묻지 말라는 듯, 혹은 이제라도 나를 떠나라는 경고처럼.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여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지켜야 할 것 같았다. 아니, 지켜야만 했다. 그날 저녁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고 수연은 옷장을 열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나는 현관 쪽으로 다가가 도어락 화면을 확인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 하나는 짧은 머리에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무표정. 다른 하나는 문 앞에 바짝 다가와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경찰처럼 보이지도 택배기사도 아니었다. 내 경험상 저건 사적인 사냥꾼이었다. 태준 씨, 받지 마요. 제발.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초인종은 계속 울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문 앞에 대고 낮게 말했다. 김태준 씨 계시죠? 문 안 열면 강제로 확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수연 씨,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내 소매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이제 어디도 못 가요. 그 사람 내 사진을 뿌렸어요. 도둑년이라고 내 얼굴, 내 이름, 내 번호다. 지금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를 숨겨주는 순간부터 나는 그 남자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감정이 살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내 번호였다. 그 남자의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김태준 씨. 난 당신을 몰라요. 근데 당신은 나를 건드렸어요. 지금 그 여자를 내보내면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계속 숨긴다면 당신도 같이 덮어야 할 이야기들이 생기겠죠?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녀는 당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통화는 끊겼다. 정적. 그리고 다시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수연은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마음은 더 깊은 얼음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태준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날 위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감정 때문에? 나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이번엔 나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녀의 그 말. 그게 진심이길 바랐다. 하지만 어쩌면 나보다 먼저 도망친 건 그녀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현관 앞에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대신 내 일상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차장님, 고객 한 명이 고성 지점으로 찾아가셨는데 차장님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요. 네? 무슨? 그쪽 명의의 서류가 두 군데서 겹친다네요.
금융사 쪽에서도 연락 왔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다. 나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주소와 인감 도장은 모두 내 것이었다. 서류에는 분명 내 서명,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수연에게 도장을 맡긴 적도, 이름을 공유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누군가 내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인사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차장님 내부 감찰 들어간다네요. 최근 몇 달간 급여 계좌 추적 요청이 들어왔대요.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내 삶 자체를 조각조각 부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조용히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 김태건이에요. 대기업 부회장, 영광건설 후계자. 사람들 앞에선 젠틀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그 뒤는 지옥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이기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맞고 겁박당하고 임신까지 했었어요. 근데 내가 지웠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가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왜 나를 찾았을까? 왜 다시 나를 엮었을까?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그 사람한테 맞서려면 나 혼자선 안 돼요. 근데 태준 씨는 그때도 날 구해주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말에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구해준다는 말이 지금의 상황에선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수렁 속으로, 이 여자가 끌고 간 지옥으로. 며칠 뒤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통장에서 정체불명의 자금이 흘러나갔다는 보고가 있었다. 누군가 내 계좌를 통해 돈을 세탁한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 나는 아득했다. 그날 밤 수연에게 물었다. 혹시 내 통장으로 뭐 한 거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절대. 나 그런 짓 안 해요. 태준 씨, 나 믿어요. 제발.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어느새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잠들 수 없었다. 수연은 같은 침대 위에 있었지만 그날 밤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서로 등을 지고 누운 채 새벽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다. 나는 옛날 친구 중 하나인 민혁을 찾았다. 지금은 탐정 일 비슷한 걸 하고 있었다. 그 남자에 대해 조사 좀 해줘. 김태건, 영광건설 부회장, 그리고 오수연이라는 여자. 민혁은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진짜 괜찮겠냐? 이 사람들 건드리는 거 장난 아니야. 괜찮은지는 나도 모르겠더라.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나까지 무너져. 며칠 뒤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메시지. 태준아, 네가 끌어안은 여자는 너보다 먼저 다른 놈이 끌어안고 있었더라. 사진 속 수연은 다른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호텔 라운지, 와인잔,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혹은 지금도 그 남자와 엮여 있는 걸까?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다. 문을 열자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어디 갔었어요?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받고. 나 무서웠단 말이에요.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그렇지. 나는 비로소 진짜 시작된 전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사실이든 연기든 간에 그녀의 그 표정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언제부터예요? 내 물음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말 위험해서 숨을 곳이 필요했죠. 근데 당신을 보고 나니까 그냥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수연은 내 방에서 잤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담배를 물었다. 지금껏 피우지 않던 담배였지만 그 연기라도 없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새벽 현관 도어락이 조용히 움직였다.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눌러지고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에서 칼을 꺼냈다. 문이 열렸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김태준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데려가야 할 여자입니다.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당신이 뭔데 사람을 데려가고 말고야?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작은 USB 하나였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열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 명의로 거래된 계좌, 불법 송금 기록, 그리고 수연 씨가 다른 남자들과 나눈 대화, 통장 사진, 영상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며 물었다. 이거 당신들 짠 거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보여줄 뿐입니다. 그 여자는 당신도 몰랐던 얼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떨렸다. 나는 그 USB를 손에 들고 그를 쏘아봤다. 떠나세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경찰이요? 좋습니다. 부르세요. 근데 태준 씨, 그 경찰이 와서 먼저 보는 게 당신 컴퓨터 안자료들이라면? 그 USB 안에 있는 그 기록들이라면? 당신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남자는 조용히 한 장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결심하실 시간 드릴게요. 내일까지입니다. 그 여자를 넘기시면 당신 삶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겁니다. 못 넘기시면 당신도 그녀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는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고 내 손엔 USB가 남겨졌다. 다음 날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진짜로 거기엔 내가 모르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 있었다. 수연의 통장, 호텔 CCTV 캡처본, 나와의 통화 녹취까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었다.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만든 덫이었다. 나는 수연을 불렀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연은 파일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조작이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녀가 호텔방 안에서 낯선 남자에게 돈다발을 건네받는 장면. 너무도 구체적인, 너무도 치명적인. 도대체 왜 이런 걸 숨겼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몰랐어요. 그 사람, 내 노트북 해킹했나 봐요. 사진, 영상, 예전 메신저 대화들. 그걸 이렇게 조합해서 날 무너뜨리려고. 그 순간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다. 선택해. 내 인생이냐, 그 여자냐. 시간은 내일까지.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를 넘기면 내 삶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녀를 지키면 난 모든 걸 잃게 된다. 직장, 명예, 재산 심지어 내 안전마저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것. 이제부터 나도 움직여야 했다. 나는 민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아, 이 판 나도 끼울게. 이제부터는 내가 그 남자 뒤를 쫓을 거야. 민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다. 태준아, 목소리 바뀌었네. 뭐야, 이제야 눈 뜬 거야? 나 그놈 뒤 캘 거야. 대신 너도 끝까지 같이 가줘야 해. 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다. 알았어. 대신 너 지금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 그냥 기업인 아니야. 사설팀도 있고 검찰에도 연결돼 있을지 몰라. 나는 이미 다 각오하고 있었다. 더는 도망칠 곳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날 이후로 더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나를 도우려 했다. 이거 그 사람 개인 폰 번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숨기는 금고, 비상자금 들어있는 계좌 일부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위치는 안다고 했어요. 나는 놀랐다.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아니면 애초에 이 계획 속에 그 모든 게 포함돼 있었던 건 아닐까? 도대체 그녀는 누구지? 민혁은 내가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나를 야외 주차장으로 불렀다. 야, 진짜 물건 하나 잡았다. 너 이거 보고도 계속할 거면 진짜 배짱 인정한다. 민혁이 보여준 건 김태건의 숨겨진 빌라 CCTV 캡처였다. 거기엔 그가 젊은 여자들과 마약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거기에 수연도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린 순간 화면이 멈췄다. 내 숨이 막혔다. 그녀 나한테 이건 말 안 했어요. 민혁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래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나는 화면을 가만히 보며 말했다. 믿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젠 나도 이 그림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수연에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화면을 보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땐 살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았어요. 거기서 나왔고, 나 혼자 숨었고, 그리고 태준 씨를 찾아간 거예요. 나는 거짓이든 진심이든 더는 가릴 수 없었다. 그녀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이미 내 삶의 절반은 그녀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남은 절반은 그 남자를 무너뜨리는 데 쓸 생각이었다. 다음 날 민혁이 USB를 하나 더 넘겼다. 김태건의 불법 자산 거래 리스트, 정치인 로비 명단, 그리고 그가 평소 사용하는 비밀 아지트의 위치까지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중 하나를 찍어 내부에서 은밀히 흘렸다. 며칠 뒤 뉴스엔 영광건설 부회장 김태건 씨가 불법 도박장과 관련된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소식이 등장했다. 수연은 그 뉴스를 보며 웃었다. 태준 씨 진짜로 이기고 있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이기고 있는 건지 더 큰 수렁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와인을 열었다. 오랜만에 그녀가 웃었고 나도 마음 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손을 내밀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진짜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이젠 익숙해진 위협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문에 검은 스프레이로 글자 하나가 쓰여 있었다. 넌 죽었어.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다. 이건 선전포고였다. 현관 앞에 글씨를 본 순간 수연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한참 동안 떨며 말했다. 이제 진짜예요. 이젠 나도 태준 씨도 다 들켰어요.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 남자 김태건은 더 이상 협박이나 조작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는 물리적인 파괴에 나설 준비를 끝낸 것이다. 그가 가진 자금력과 인맥이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정도는 한순간에 매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민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파일을 공개하면 언론이고 뭐고 다 뒤집어질 거야. 대신 수연이도 너도 남아있을 자리는 없을 수도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수연은 이제 웃지 않았고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오롯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 씨, 이번엔 나도 도망 안 갈게요. 같이 가요. 끝까지. 그 말에 나는 결심했다. 우리는 USB 파일 전체를 검찰 특수부가 아닌 언론사에 직접 전달했다. 거기엔 정치 로비, 비자금, 마약, 성접대, 그리고 김태건의 폭력 장면까지 모든 추악한 민낯이 담겨 있었다. 뉴스가 터지자 모든 게 들끓었다. 그 남자는 잠적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가 걸어놨던 로비의 그물망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텔방 하나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다. 이제는 서로에게 비밀도 없었고 오직 이 싸움의 끝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조용히 내 옆에 누워 말했다. 사실 난 당신한테 처음부터 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뭔데요?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그날 내가 당신 집에 찾아간 거 우연 아니었어요. 당신 이름, 연락처, 직장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비서 노트에서 당신 이름 봤어요. 예전부터 그 사람은 당신도 견제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관계인지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노량진 고시원. 당신 얼굴.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김태건은 나도 알고 있었다. 왜인지 몰랐지만 내가 수연의 예전 남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먼저 무너뜨리려 했고 수연은 그걸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 근데 내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무너졌고 내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 안에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은 들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이용했든 진심이었든 우린 지금 같은 곳에 도착해 있었다. 상처투성이로 벽 끝에 기대듯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김태건 잡혔다. 공항에서. 다 끝났다. 나는 수연을 바라봤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우리도 끝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직장을 잃었지만 대신 자유를 얻었다. 수연은 조용히 나와 함께 작은 도시로 내려왔다. 카페 하나를 시작하며 아주 작고 조용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가끔 그녀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울기도 했고 나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어느 날 카페 앞 테이블에서 손님이 묻는다. 사장님,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냥.
어느 날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직까지 계속 안에 있어요. 수연은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커피 잔을 내민다. 그녀의 손등에 오래된 흉터 하나가 햇살에 반짝인다. 그리고 그 위로 내가 만든 반지가 하나 얹혀 있다.